삶의 지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김 씨는 왜 기다렸을까? 이제 나도 받을 때가 됐지. 김정순 씨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방에서 국을 끓이던 중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는 아파트 방송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동 어르신들, 기초연금 수급 관련 상담은 2층 복지센터로. 그 소리에 김 씨는 순간 국을 끓이던 국자를 허공에 멈췄습니다. 그래. 기초연금. 그게 내 차례가 된 거구나. 김 씨는 올해로 65입니다. 누구에게는 그저 숫자일 수 있지만 그녀에겐 참 많이도 견뎌낸 시간입니다. 22살에 결혼했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혼자였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공장에 다니고 마트에서 카운터도 서고 쉬는 날 없이 달려왔습니다. 나중엔 허리가 굽고 양쪽 무릎에 연골이 닳았지만 병원은 좀처럼 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버티면 이제 나라에서 도와줄 테니까. 그 믿음 하나로 김 씨는 정말 오랜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기초연금이라는 단어는 김 씨에게 돈보다 위로였습니다. 나라가 날 잊지 않았구나. 너무 오래 참았지만 이제는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는구나. 그래서 그날 김 씨는 동네 복지센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그냥 들어가면 될 일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떨렸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건 아닐까? 줄을 서고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적고 확인 서명을 하고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써내려가며 김 씨는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신청한 지 한 달이 지났고 2달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매달 초가 되면 은행 앱을 열고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입금 내역이 보일까 싶어 글자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봤죠. 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3번째 달이 되었을 때 김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기초연금 신청했었는데요. 혹시 뭐가 잘못된 건가요? 왜 아직 안 들어온 걸까요? 수화기 넘어 상담원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김정수님은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 순간 김 씨는 자신이 마치 거절당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왜요? 그 물음은 너무나 작고 약했지만 그 속엔 억울함, 혼란, 분노, 슬픔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나는 안 되죠? 그 질문 하나가 김 씨의 하루를 그리고 그의 지난 몇십 년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오래된 철제 서랍을 꺼내고 예금 통장을 펴봤습니다. 적혀 있는 숫자들. 그건 그녀가 평생 아껴서 모은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숫자들이 오히려 자신을 막고 있었습니다. 내가 모아놓은 이 돈이 내가 연금을 못 받게 만든 거야? 그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 앞에서 작아지는 사람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김 씨는 그날 밤 거실 한쪽에 앉아 오래된 전기난로를 틀어놓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TV에서는 누군가가 요란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그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눈길은 통장에 있었고 마음은 과거로 자꾸 돌아갔습니다. 엄마, 이 돈은 꼭 남겨놔야 해. 우리 결혼할 때도, 혹시 엄마 아플 때도. 막내 아들이 그렇게 말하며 김 씨에게 예금 통장을 맡겼던 게 벌써 12년 전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 통장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그저 불안에 대한 보험이었으니까요. 내가 병원에 입원해도 누구한테 미안하단 말 하지 않으려고, 아이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돈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다고? 세상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김 씨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작은 쉼터에 나갔습니다. 기초연금 들어왔어요? 한 친구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웃었습니다.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 된대요. 그 한마디가 목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김 씨는 상담센터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상담원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말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소득인정액, 환산, 공제, 그리고 기준선이라는 단어들이 김 씨의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요. 그런 말들 저 잘 모르겠어요. 김 씨는 그렇게 말한 뒤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복잡한 제도, 어려운 말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기준선들 앞에서 그녀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김 씨의 머릿속엔 하나의 질문만이 남았습니다.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일부 비교는 억울함을 만든다. 김 씨는 그날 이후 아무도 모르게 옆집을 자주 보게 됐습니다. 최 씨 할머니. 같은 나이, 같은 동네, 비슷한 삶.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최 씨는 예전부터 김 씨에게 그다지 친하지도 멀지도 않은 사이였습니다. 시장에 갈 때 가끔 마주치면 인사 한마디. 동네 행사 때 같은 줄에 앉은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김 씨는 어느 순간부터 그 할머니의 삶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받더라고요. 그것도 매달 꼬박꼬박. 그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했죠. 어떻게 그 집이 되지? 그 할머니는 나보다 훨씬 잘 살던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몇 해 전 최 씨 집에는 외제차가 한 번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본 그 차는 번쩍였고 뒷좌석에는 멀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보고 아들인가 보다. 성공했나 보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최 씨가 새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디자인이 세련됐고 아무리 봐도 싼 가방 같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대놓고 묻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죠. 저 할머니는 자식 복이 많아. 나는 뭐. 애들도 빠듯하니까. 그땐 그냥 부러움이었지만 지금은 그 감정이 달랐습니다. 나는 왜 안 되고 그 할머니는 되는 걸까? 김 씨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자신이 뭘 놓쳤는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려 애썼지만 결국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기준이 잘못된 거 아니야? 김 씨는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나치게 절약했던 것도 아니고 사치스럽게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책임졌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키워냈습니다. 돈이 모자랄 때는 새벽 청소를 나갔고 아플 때는 진통제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오랜 노력과 절제가 기초연금 하나 못 받는 이유가 된다니? 그건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최 씨와 마주쳤습니다. 마을 버스를 기다리던 정류장이었죠. 최 씨는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김 씨도 어디 나가요? 예, 마트 좀 가려고요. 요즘은 연금 들어오니까 그래도 조금은 나아요. 아유, 나라에서 이렇게 도와줘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가슴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속은 울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따라 신발도 벗지 못하고 그저 거실 바닥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뭐가 부족했던 거지? 그 질문은 이제 억울함이 아니라 자기 부정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부 통장 속 숫자가 나를 가른다. 그날 밤, 김 씨는 다시 통장을 꺼냈습니다. 얇은 비닐 커버가 낡아 있어서 손끝이 까끌거렸고 그 안에 적힌 숫자들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예금 1억 5천. 남들에게 말하면 어머, 많이 모으셨어요 할 금액. 그런데 지금은 그 숫자가 너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며칠 전 상담센터에서 들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고객님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나는 일도 안 하고 월급도 없는데 소득이 있다니 무슨 소리야? 그렇게 물었더니 상담원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예금도 보험도 심지어 가지고 계신 집도 모두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김 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그걸 어디 써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상담원은 매뉴얼대로 대답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것을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보고 매달 얼마씩 쓸 수 있다고 계산합니다. 그 말이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자신이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이 이제는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돈을 안 모았어야 했던 건가? 그냥 자식들한테 다 넘겨버렸어야 했나? 김 씨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그건 단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나라로부터 받은 첫 번째 보상이자 늙어도 버려지지 않았다는 확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확인서는 숫자 몇 개에 밀려 출력조차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김 씨는 통장 옆에 놓인 작은 가계부도 함께 꺼냈습니다. 여기엔 30년 가까이 써온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월 3일, 쌀 10kg 38,000원. 2월 4일, 진통 제 3,200원. 2월 6일, 손주 과자 5,000원. 그건 김 씨의 인생이었습니다. 숫자로 기록된 생존의 역사. 그런데 정부는 이 숫자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지금의 예금 총액만 보았고 거기서 매달 얼마를 꺼내 쓸 수 있는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걸 듣고 처음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나는 숫자보다 작구나. 이제 김 씨는 결심합니다. 그 기준선이 뭔지 알아보겠다고. 도대체 얼마부터가 많은 건지. 왜 이자가 없는데도 소득이 있다고 하는 건지. 왜 자식 이름으로 바꾸면 되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김 씨는 또 다른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집, 차,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말들. 3부 집, 차. 이름. 보이지 않는 기준선. 김 씨는 그날 동네 경로당에 갔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누군가와 그냥 이야기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들어가자마자 보인 사람은 고윤자 씨였습니다. 고 씨는 원래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 그날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김 씨는 받았어요? 기초연금.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기준 넘었다고. 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나도 아슬아슬했어요. 고 씨는 김 씨보다 조금 더 돈이 많았습니다. 예금이 2억 가까이 있었고 지방 중소도시에 오래된 집 한 채도 있었죠. 김 씨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것보다 덜 가진 것 같은데 왜 나는 탈락이고 고 씨는 되는 거지? 고 씨는 마치 김 씨의 마음을 읽은 듯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집값에서 일정 금액은 빼준다더라고요. 여기 동네가 중소도시라서 그런 거래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속으론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거지? 왜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설명을 먼저 안 해주는 거야? 그때 장미애 씨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한 그녀는 손에 작은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난 이번 달에도 또 탈락이래.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김 씨와 고 씨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 때문이래요. 내가 몇 년 전에 산 차 있잖아. 그게 아직 시세가 꽤 나온대. 그거 하나로 끝. 김 씨는 놀랐습니다. 그 차 아직 타요? 아니요. 지금은 거의 주차장에만 세워놔요. 운전도 안 하고 보험도 거의 안 써요. 근데 그게 있다고. 연금 못 준대. 장 씨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웃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차 안 샀지. 그땐 내가 무릎 수술하고 병원 다니려면 꼭 필요해서 산 거였는데. 김 씨는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집이 있어도 안 되고, 차가 있어도 안 되고, 통장에 돈이 있어도 안 되고, 그럼 도대체 뭘 가져야? 아무 말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 아니, 무엇을 갖지 않아야 가능한 걸까? 그때 조용히 말에 끼어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용자 씨였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 중 한 명이었죠. 박 씨는 수첩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한테 다 넘겼어요. 모두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집도, 예금도, 보험도 전부 큰애 이름으로 바꿨죠. 그래야 받는다고들 하더라고요. 김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받게 됐어요? 박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응, 받게는 됐는데. 이젠 그 집이 내 집이 아니에요. 그 말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얼마 전엔 손주들 과외비가 비싸다면서 내 방을 줄이고 싶다더라고요. 거실에 간이 침대 하나 놓고 거기서 지내면 어떻겠냐고. 말끝을 흐리는 박 씨의 표정엔 후회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난 그냥
기초연금이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킨 채로 늙고 싶었나 봐요. 김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받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위해 뭘 포기해야 하느냐가 더 큰 문제였구나. 그녀는 처음으로 기초연금이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자기 삶의 형태를 바꾸는 힘을 가진 무서운 이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부 숨긴다고 괜찮을 줄 알았다. 윤정혜 씨는 늘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말수도 적고 자식들에게조차 자신의 일은 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최근 들어 은행을 자주 들락거린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 요즘 어디 다녀요? 응. 아. 그냥 이것저것 정리 좀 하느라고. 김 씨는 눈치를 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칠 뒤 마트 앞 벤치에서 윤 씨는 혼잣말처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현금 뽑았어. 김 씨는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현금이요? 왜요? 윤 씨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많으면 연금 못 준다며. 그래서 그냥 좀 빼놨어. 그러면 숫자가 줄어들 테니까.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뭔가 불안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거 괜찮아요?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윤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하지만 며칠 뒤 윤 씨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집에 있었던 윤 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복지 관련 부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윤정혜님, 최근에 현금 인출 내역이 다소 많으셔서요. 혹시 사용처가 명확하신가요? 윤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그냥 혼자 조용히 해둔 일이었는데 정부가 그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소름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냥 생활비예요. 집 고치느라 뭐 이것저것 써서요. 입이 바싹 마르는 걸 느끼면서 윤 씨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파장이 일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이 뽑아둔 현금을 전부 꺼내 한 장 한 장 세어보았습니다. 쇼핑백에 넣어뒀던 봉투, 쌀통 뒤에 숨겨둔 약봉지, 이불장 안에 끼워둔 수첩 사이. 하나도 안 빠지고 그 돈은 모두 제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이제 더 이상 안전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김 씨와 다시 마주한 윤 씨는 그날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다시 은행에 넣었어. 다시 돌려놨어. 그냥 있는 그대로 가려고.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괜히 불안하게 살지 말아요. 윤 씨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나라에서 주는 돈 받으려다가 내가 나라한테 벌 받을까봐 겁이 났어요. 그 말은 김 씨의 마음까지도 울렸습니다. 정부는 2011년 이후의 금융거래, 재산처분 내역, 심지어 자식에게 돈을 넘긴 흔적까지 모두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걸 숨기려 할 경우 부정수급 시도로 간주되며 수급 자격이 아예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은 언제나 친절하게 안내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더라로 움직이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는 말에 흔들립니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낭떠러지 가장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김 씨는 그날 이후 아무것도 숨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낸 돈, 내가 쓴 인생. 그걸 감추고 싶진 않아.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엔 세상은 참 계산이 많다고요. 오부연금은 있는데 왜 깎이는가? 장미숙 씨는 항상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빠짐없이 국민연금을 냈고 남들처럼 사정을 핑계로 중간에 끊거나 줄이거나 한 적도 없었습니다.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때 되면 도움이 되겠지. 그게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65이 되고 기초연금을 신청할 시기가 다가왔을 때 장 씨는 기대했습니다. 국민연금도 있고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생활에 여유가 조금 생기겠네. 그녀는 손주 용돈을 조금 더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여름엔 선풍기 대신 에어컨을 틀어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그녀의 기대를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셔서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그 말은 너무 간단했지만 장 씨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곱씹으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성실하게 낸 연금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거네요. 그녀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상담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경우 그에 맞춰 감액이 적용됩니다. 장 씨는 매달 국민연금으로 9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건 젊은 시절부터 꼬박꼬박 낸 결과였고 자랑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자부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90만 원이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은 깎이고 결국 30만 원이 넘게 받을 수 있었던 기초연금은 1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장 씨는 오래된 파일에서 국민연금 고지서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살아온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달엔 조금, 어느 달엔 많게. 하지만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낸 내역이 줄처럼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장 씨는 왠지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나는 이걸 자랑으로 여겼는데 이젠 이게 짐이 돼버렸구나. 장 씨는 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너무 억울해하지 마요. 그래도 국민연금은 엄마가 낸 거니까 받는 거잖아요. 딸은 그렇게 말했지만 장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얘야, 기초연금도 내 세금에서 나오는 거야. 그건 공짜가 아니고 국민이니까 받을 수 있는 권리였어야 해. 말을 마친 뒤 장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게 왜 자꾸 손해처럼 느껴질까? 이 장면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금제도 안에는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벽에 부딪히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벽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의 벽입니다. 육부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다. 김정순 씨는 어느 날 동네 공원에 나갔다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던 두 여인의 대화였습니다. 그 집 알지? 위장 이혼했대. 아, 기초연금 받으려고? 응,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받으려면 그게 빠르대.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이혼이라니.
그 무게를 알기에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씨는 경로당에서 고윤자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고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들었어요. 누가 위장이혼해서 연금 받았다고. 김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거 들통나면 큰일 나는 거 아네요? 고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은 더 잘 살더라고요.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자식 명의로 재산을 분산시켰고, 누군가는 고의로 주소지를 분리해서 소득인정액을 낮췄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만 이혼하고 같은 집에 그대로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만 부부가 아니면 된다잖아. 실제로는 뭐 알아서들 하는 거지. 그 말이 어디선가 농담처럼 퍼졌고 김 씨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온 가치들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던 것, 세금 한 번 탈루하지 않았던 것, 재산도 숨기지 않았고 자식에게 억지로 돌리지도 않았던 것. 그 모든 게 지금 와선 바보 같은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수년 전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노트 한 권. 그 안엔 남편이 죽기 전까지 꼼꼼히 적어두었던 생활비 계산이 있었죠. 당신은 참 부지런한 사람이었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묻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우리한테 남은 건 뭐야? 김 씨는 결국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바보처럼 산 걸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 똑똑해진 걸까? 정직함이 손해가 되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눈치가 기준이 되는 구조. 그것은 단순히 제도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선택과 분위기와 묵인 속에 형성된 질서였습니다. 7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연금이 아니다. 김 씨는 어느 날 아침 유난히 일찍 눈이 떴습니다. 햇살은 부드러웠고 창문 밖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이 괜히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조용한 부엌,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통장 한 권. 그 통장을 보며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숫자가 내 인생을 대신할 순 없는데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탈락하고 억울해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속상해하고 이해하려 애쓰고 좌절하고 그래도 다시 물어봤던 그 시간들. 그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건 내 삶이 정당했는가를 국가에게 묻는 행위였던 거죠. 돈이 아니라 존재의 확인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나 정말 잘 살아왔나요?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물음에 그렇다고 말해줬다면 김 씨는 그렇게까지 외롭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김 씨는 오랜만에 오래된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었던 시절의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쌀집에서 쌀푸대를 들고 나오는 모습,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두 아이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장면. 그 웃음은 어느 정책이나 제도보다 더 강하고 생생했습니다. 그래,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 그 말이 처음으로
김 씨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압니다. 연금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의 무게를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국가가 주지 않아도, 사회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식이 몰라줘도 나는 내가 살아온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기초연금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내가 나를 지켜야 하는 건 그 돈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김 씨가 스스로를 품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김 씨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살아내느라 참 고생 많았다. 김정순.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연금보다 따뜻하게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에필로그 기초연금. 그리고 그 너머 기초연금이라는 말. 그 안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기대와 실망, 감사와 억울함, 기대했다가 분노하고, 받았다가 무너지고, 기준을 넘었단 말에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온 우리는 하나쯤은 느꼈을 겁니다. 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요. 이 영상 속 인물들. 김 씨, 고 씨, 장 씨, 박 씨, 윤 씨. 그들은 우리 어머니일 수 있고, 우리 아버지일 수 있으며, 곧 우리가 되어갈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진짜로 갈망했던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작은 확인 한 줄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이 바뀌어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제도가 복잡하고 숨겨진 기준이 많고 편법이 버젓이 통용되고 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소외되는 구조는 언젠가는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고쳐지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지금 이 순간부터 해나가는 것. 혹시 당신도 김 씨처럼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라고 자신을 향해 묻고 있지는 않나요? 그 물음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국가도 제도도 자식도 아닐 겁니다. 그건 오직 당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지금의 나는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살아왔나요? 그렇다면 기초연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건 그저 추가일 뿐입니다. 진짜 연금은 당신이 매일매일 버텨온 그 시간,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다시 믿어보세요. 그리고 그 삶이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연금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여생을 응원합니다.